네, 안녕하세요. 낯선 마케팅입니다. 요번 기본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소개를 먼저 하면 저희는 낯선 마케팅이라는 장기 요양 기간 전문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고 낯선 마케팅이 처음 시작된 건 2019년부터였고요. 당시부터 이제 장기 요양 기간을 메인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관련 기관 전문 마케팅 대행사로 기관의 어르신 수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213건의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했고, 2023년 한 해 동안 1595건의 블로그 포스팅 대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장기 요양 기관의 대표님들과 실무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저희가 지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던 것을 교육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희 낯선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베이스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 이 핵심 요소 네 가지 때문일 것 같아요. 이번 기본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들과 이제 실무사 선생님들께서 얻어가실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검색 노출, 블로그 운영, 그리고 글 작성 방법과 이미지 제작 및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를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검색 노출이 되기 위함인데요. 홈페이지나 파워링크와 같이 여러 유료 매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매체들을 활용하지 않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에 검색 엔진에 자체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을 통해서 어르신 수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블로그 같은 경우엔 검색 노출만 한번 되기 시작하면 추후에는 따로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비영리 기관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번 제작을 해서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블로그가 사실 운영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홍보 효과를 보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기관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너도 나도 어르신 수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핵심 네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어야 실제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1주차에서는 블로그를 제작하는 간단한 방법과 블로그를 글 작성을 하실 때 기초적으로 아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담게 되고요. 그 후 2주차 강의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과 상위 노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활용해야 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멘토링을 통해서 코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블로그는 단순히 1-2주 정도 짧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운영을 하면서 글도 축적이 되고 우리 블로그가 검색 노출이 되어야 비로소 어르신 수급과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주간의 코칭을 통해서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시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 그 방법들을 직접 저희 쪽에서 코칭을 해 드리고 확인하면서 그 방법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고 숙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블로그 중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굳이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발행을 함으로써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전단지나 뭐 현수막과 같이 무작위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통한 유입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검색을 했을 때 장기 요양 기간을 실제로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타겟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파워링크와 같은 매체를 연결하거나 또 지도에 블로그 리뷰를 남김으로써 네이버 플레이스 등과의 연동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를 권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에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얼마나 검색량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검색량은 지역별로 그리고 기간 종류별로 조금씩 달라요.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양원이 가장 검색량이 많고요. 그다음이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이 방문요양센터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검색량이 더 많은 편이고요. 서울 요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40건 정도가 매달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요양 기간을 찾으시는 검색량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더 높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해 두면 향후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검색량을 우리 블로그로 유입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시작을 해 두면 향후에 지속적인 검색 유입을 통해서 특별한 비용 지출 없이도 요양원이나 뭐 이런 장기 요양 기관에 어르신 수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제 그 검색 노출을 통해서 유입이 되지만 우리 블로그에는 하나의 페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포스팅들이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 둠으로써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전단지나 현수막에서는 지면이 좁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기본 강의를 통해서는 우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부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1 차적으로는 블로그에 먼저 집중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를 통해서 가족분들이 지도나 블로그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블로그 그리고 지도 영역에 있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사후 사전에 세팅을 해 둬야 되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시강의에서는 블로그를 제작하는 방법과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아마 기존에 블로그를 이미 제작하신 대표님이라면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디테일한 정보들 속에 그 우리 블로그를 설정을 하고 검색 노출이나 키워드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을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해 뒀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기존의 블로그도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내용으로는 블로그 제작 및 기본 세팅을 위한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본적인 빈 화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들도 많이 운영을 하지만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블로그는 좀 더 공식적인 채널로서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면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블로그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도 가족분들의 관심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최근에 올라온 글이 뭐 1-2년 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블로그가 분명히 기본 공식 블로그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설정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했을 때는 좀 외부에서 보았을 때 기관의 공식 블로그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고, 내부에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사전을 만들어 나가는 느낌에 가까운데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하나의 기승전결을 갖고 내용이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검색을 기반해서 노출이 되는 방식이고, 또 이 검색 노출이 되는 베이스는 블로그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 포스팅이기 때문에
일부 포스팅에서 내용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복된 내용을 가족분들이 알기는 사실은 어렵고, 또 내용이 또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제작할 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디자인과 카테고리, 프로필 소개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PDF 파일은 추후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에게 바로 전달이 될 내용이라, 요 강의에서는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시고 전달 받으셔서 그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블로그를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블로그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참고해서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블로그 계정을 새롭게 준비를 해서 한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블로그를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우측에 보면 이제 낯선 마케팅님 해서 프로필이 나오고, 그 하단에 메일, 카페, 블로그, 페이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블로그 영역을 선택하면 블로그 아이디가 필요해요라고 나오면서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블로그 아이디는 우리가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의 네이버 아이디랑은 달라요. 블로그 아이디는 블로그 주소 창에 우리 아이디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 이름이 들어가거나, 만약 우리 기관 이름이 한글이라면 영어로 변환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관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화면처럼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바로 시작하기나 추가 정보 입력하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영역에 입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블로그는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메인 페이지가 되는 곳으로, 서로 이웃이 생기게 되면 이 화면에서 이웃들이 작성한 글들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우측에서는 내 블로그로 가거나 글쓰기 영역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게 되는 화면인데, 우선 우리는 블로그 설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내 블로그 버튼을 눌러서 블로그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영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 제일 왼쪽 위에 땡땡님의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은 인터넷 창으로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이름이 나와지는 영역이에요. 근데 블로그에 접속했을 때는 블로그의 이름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 흰 색깔로 큰 여백이 있고 또 땡땡님의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역은 보통 상단 스킨이나 타이틀을 통해서 채우는 영역이고, 이 영역은 지금은 이제 글자로 나와 있지만 보통은 디자인 제작을 통해서 이미지 같은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영역은 우리가 글을 작성을 하면 계속 최근 글들이 이쪽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게 되면 제목과 내용이 이제 확보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프로필 사진과 카테고리 영역이 있는데요. 프로필 사진은 위에서 보았던 타이틀이나 상단 스킨이랑 다르게 1:1 사이즈의 작은 사진으로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에는 보통 기관 로고를 많이들 넣고 계시고요. 만약에 기관 로고가 없다면 대표님 명함이나 기존에 이제 제작을 하셨던 전단지를 스캔하셔서 넣으시는 경우가 많고, 이 프로필 사진에는 로고나 이제 전단지가 들어갈 때 우리 기관 주소나 연락처 같이 우리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글 영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관 이름이나
연락처, 그리고 어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면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프로필 영역은 모바일도 그렇고 PC로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정을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블로그는 책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사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 카테고리 영역은 목차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들을 자주 올리는지에 따라서 카테고리 영역은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기관 소개랄지 제공한 요양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랄지 어르신들 활동 사진이랄지 공지사항이랄지 이런 자주 올라가는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그쪽에 글을 모아두게 되면 가족분들이 글 하나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가 다른 글을 읽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소개글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라는 작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쪽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우측과 같은 블로그 정보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 정보 영역에 보면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왼쪽에 있는 그 제목들과 일치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 아래에 보면 블로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로그명이 아까 전에 살펴봤던 왼쪽 상단에 인터넷에 우리 기관 이름이 나타나는 이 블로그명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명을 수정하게 되면 상단 스킨 혹은 타이틀 영역도 함께 변경이 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어서 디자인으로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영역은 우리 블로그 이름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블로그명 영역과 상단 스킨 타이틀 영역도 함께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그명에는 기관 이름이 풀네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별명에는 기관 이름을 넣는 것이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 기관 이름이 길기 때문에 기관 이름이 전체가 다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의 고유명사만 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낯선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다면 블로그명에는 뭐 청주 낯선 주간보호센터라고 넣으시고 별명에는 낯선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별명 영역은 프로필 사진 아래에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소개글은 글자 수가 200자 이내로 작성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이름과 함께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나 우리 기관 특징을 넣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용 문의 연락처나 주소를 넣어서 이 프로필 영역만 보고도 우리 기관이 어떤 곳인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를 넣는 것이 가장 좋고, 로고가 없다면 명함이나 우리 기관 브로셔나 전단지 같은 것들을 스캔해서 넣는 것을 권해드리고,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이제 우리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제일 위쪽에 보이는 상단 스킨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영역 같은 경우에도 로고나 전단지 같은 것들을 넣는 것이 가장 좋고,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상단 스킨 혹은 타이틀, 프로필 사진, 모바일 앱 커버는 개인이 설정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각각의 이제 스킨들이 사이즈에도 제한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에 딱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첫인상을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제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크몽을 통해서 개인 프리랜서들을 통하면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설정을 했을 때 이미지가 확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은 크롱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에게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긴 하지만, 일단 실습 과정에서 우리가 블로그를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전문가가 제작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꾸미기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와야 되는데, 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 관련된 뭐 소개글 같은 것들을 설정하던 곳은 기본 설정 영역이고요. 기본 설정이 끝난 후 그 우측에 꾸미기 설정을 하시고 그 아래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화면으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제 이 위젯,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이 전부 하단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 비중이 이제 높은 영역이고, 카테고리도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글들을 읽도록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는 위치로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행을 할 때 블로그 영역과 카테고리 영역, 그리고 검색과 이웃 커넥트는 글 영역 위쪽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메뉴 형태는 타이틀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 메뉴 영역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웃 블로그나 뭐 이런 로그인과 관련된 우리 블로그랑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걸쳐서 시선을 뺏지 않도록 제일 위쪽으로 올려두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실 때는 이 각각의 아이콘들을 눌러서 이동을 시키고 놓으면 그 자리로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은 카테고리 영역인데요. 카테고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방금 위젯 설정을 꾸미기 설정해서 했다면, 그 다음 영역인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넘어오셔서 메뉴 관리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블로그 버튼을 클릭해 주면 이런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선 카테고리는 앞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관 블로그에 어떤 것들이 주로 업로드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 소개나 센터 소식, 그리고 어르신 일상을 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관 소개나 이제 센터 소식 같은 경우에는 자주 포스팅이 업로드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글을 작성을 하는 영역이 어르신 일상 영역이 될 텐데, 어르신 일상 영역에는 오늘 진행된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의 식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꾸준히 업로드가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보통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글들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식단 관련된 포스팅에는 우리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뭐 성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노인장기 요양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른 카테고리에 채워 넣고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문 요양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업로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이런 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고, 보통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 소식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라운딩을 가셔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난 이후 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카테고리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명은 뭐 여기 A주간보호센터, 기관 소개, 센터 소식, 어르신 일상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 명이고요. 카테고리 명을 입력하고 나서는 주제를 한번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장기 요양 기관들의 블로그에 업로드되는 이런 요양 서비스에 관련된 글들은 네이버에서는 건강 그리고 의학으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맞지 않으면 사실 검색 노출되는데 불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던 대표님이라면 내 카테고리나 내가 발행한 글들이 건강의학 주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보기 영역은 앨범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차이점이 블로그형으로 되어 있으면 한 화면에서 글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블로그에 어떤 글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그 글 하나만, 제일 최신 글 하나만 보여지는 방식이고, 앨범형은 여러 개의 썸네일들이 보여지면서 거기에 커서를 올려다 두면 제목이나 간단한 내용이 보이고 클릭을 통해서 글 메인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글이 쌓였을 때 보기에 앨범형이 훨씬 더 블로그가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앨범형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를 여러 카테고리들을 다 제작을 하면서 반복하신 다음에 여기까지가 완료되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며 세팅해야 될 부분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스킨을 저희가 크몽에서 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블로그 스킨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도 많고 하긴 하지만 비용이 워낙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기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크몽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크몽 같은 경우에도 여러 프리랜서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비용이나 상담 견적도 받아보시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도 보시면서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를 넣어 드렸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로그 기본 설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포스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로그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포스팅 하나하나가 검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블로그 디자인을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스팅을 잘못하거나 뭐 꼼수를 부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포스팅을 진행하다가 검색 노출이 누락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다시 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포스팅을 진행할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리는 몇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항상 포스팅하실 때 상기하시고 참고하셔서 작성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제목과 내용 영역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더 검색 노출에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더 중요한 영역은 제목 영역이거든요. 제목은 키워드가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블로그가 이제 노출되어야 되는 지역이나 키워드가 청주 지역이라고 보고 우리 기관이 제공한 요양 서비스가 방문 요양이라고 한다면 청주 방문 요양 키워드가 가장 메인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근데 각각의 개별 포스팅에 청주 방문 요양이라는 키워드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글을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주 방문 요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용 문의로 이어지거나 블로그가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모든 포스팅에는 어, 이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가 반드시 담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프로필에도 연락처가 들어갈 것이고 상단 스킨이나 타이틀에도 연락처가 들어가긴 하지만 뭐 모바일 환경에서 본다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블로그가 포스팅이 검색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글 하나만 읽고 이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글에는 이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와 그리고 우리 기관의 위치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블로그가 이제 홍보 효과를 보려면 블로그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포스팅이 검색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검색 노출이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은 키워드이지만 키워드를 통해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 이용 문의로까지 이어지려면 가족분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관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블로그를 작성을 할 때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5가지가 이렇게 2줄인데요. 일단 처음 블로그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가족분들이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뭐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노인장기 요양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대표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그 어르신들과 혹은 가족분들과 이제 면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다면 가족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까지의 단계에서는 어떤 툴을 사용하거나 그런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제로 이제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주 방문 요양이나 청주 뭐 주간보호센터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긴 하지만, 간혹 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실제로 그 가족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문장이 검색의 키워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이건 검색량이 낮으니까 뭐 패스한다든지, 검색량이 많으니까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됐다면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각각의 키워드가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검색량은 추후에 제가 툴을 하나 소개해 드려서 자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량이 충분히 나오는 키워드도 확인이 됐고, 거기에 맞는 주제도 준비가 됐다면 다음에 글쓰기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글쓰기가 진행됐다고 해서 그 포스팅은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그 포스팅이 노출은 잘 반영이 됐는지, 노출이 반영이 되었다면 순위가 지금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5번째 혹은 10번째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뭐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노출 순위가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 노출이 반영되지 않거나 노출 순위가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해당 키워드로 다시 포스팅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꾸준히 사이클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하는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실은 내용도 누락되고, 아무래도 블로그를 뭐 일주일에 1건, 2건씩 꾸준히 업로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번 새로운 내용이나 매번 새로운 주제를 찾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블로그를 매일 운영을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내용의 중복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장기 요양기관 블로그들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고, 여기서만 해도 이미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블로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검색이 되는 방식이 블로그가 아니라 이제 포스팅이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스팅이 노출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글 하나만 읽고 그 블로그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전 글과 지금 글이 내용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사실 알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마케팅 쪽에서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완전히 유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유사하게 되면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같은 글이라고 보게 되고, 그 나중에 작성된 글이 복사 붙여넣기 중복 문서로 인식이 돼서 블로그 자체가 혹은 해당 게시글이 노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제는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글자나 단어나 문장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라면 이제 반복적으로 업로드되는 글이 프로그램 사진이나 식당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방문 요양센터라면 뭐 요양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라운딩 가셔서 뭐 어르신과 가족분들과 상담함에 있으셨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 후보군이 나왔다면 검색량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요양원도, 주간보호센터도, 방문요양센터도 주로 검색되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강서구 주간보호센터로 한 달에 70명 정도가 검색을 하고 있고, 인천 주간보호센터라는 키워드로는 한 달에 410명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자비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카카오톡을 통해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링크를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대화방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답장이 오게 되는데, 뭐 해당 키워드로 검색량이 얼마나 있는지, PC로 모바일로 얼마나 비율이 다른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글을 써야 검색 노출이 되는지 글쓰기 영역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키워드가 적합하고 내용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검색 노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검색 노출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검색 반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다른 기관보다 검색 순위가 높아야 됩니다. 검색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막 만들어진 블로그나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블로그들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블로그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소 30건의 포스팅을 발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발행을 하게 되면 10주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블로그가 작성이 되고, 그 첫 번째 글부터 30번째 글까지 검색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일부 글들이 계속 검색이 누락이 된다거나 검색 순위가 확보가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블로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낮은 순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글을 추가적으로 더 발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목과 내용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천안주간보호센터라는 키워드로 우리 블로그에 이제 검색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제목에 천안주간보호센터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슬래시를 넣어서 여러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천안주간보호센터 슬래시, 아산주간보호센터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키워드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제목을 꽉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글을 완성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안주간보호센터 뭐 우리 부모님의 일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천안주간보호센터가 어찌 됐든 제목과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의 개수, 글의 길이와 이미지 개수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천안주간보호센터로 봤을 때 지금 1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글들을 스크린샷을 제가 찍어서 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하나의 글에 20개의 사진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가 33개, 세 번째가 11개, 네 번째가 30장의 이미지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보시면은 이미지가 없는 포스팅은 없죠. 근데 블로그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노출되고 있는 글들보다 우리 블로그의 가치가 좀 더 높아야 실제 좀 더 높은 순위의 검색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글을 작성할 때는 이런 이미지 수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최소 수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지는 10장, 글자 수는 최소 600자 이상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글자 수는 이제 세기가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네이버에 글자 수 세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검색 결과 창에서 바로바로 글자 수 세주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우리가 작성한 글을 복사해서 거기다 붙여 넣으면 바로바로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제 글 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블로그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과 달라진 것이 블로그 명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달라졌습니다. 아래쪽에 프로필 아래를 보시면 글쓰기라는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쪽을 클릭하시면 글쓰기 영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사용하는 버튼이 사진, 동영상 두 가지일 거예요. 근데 사진, 동영상은 그냥 첨부 파일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인용구와 장소 두 가지인데요. 요 두 가지 기능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인용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했을 때 좀 더 가독성을 높여주고 좀 더 긴 글을 쓰기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인용구는 소주제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능이에요. 뭐 저희가 성남주간보호센터 키워드로 이제 글을 작성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예시로 가져봤는데, 뭐 성남주간보호센터라는 키워드로 검색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글을 작성할 때도 하나의 주제로 글을 뭐 600자, 800자, 1000자까지 쓰기에는 사실 내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주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주제를 사용할 때 제목을 블로그에 넣듯이 여기에 인용구를 설정을 해서 소주제를 넣고 그 아래에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하나의 글에 소주제 두세 개를 넣으면 좀 더 글도 길어지고, 아무래도 글이 이런 내용이 이제 800자가 쭉 이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가독성도 높아지게 되죠. 인용구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여기 상단에 인용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초록색 네모 상자와 같은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위에 버튼을 누르면 다른 종류로 바꿔가면서 인용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용구들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 내 글쓰기 방식에 맞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잘 사용을 안 하시지만 너무 중요한 지도 영역인데요. 보통 이제 네이버에 지도 등록을 하면 우리가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 지도가 노출이 잘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청주 주간보호센터라고 검색을 했는데 지도 영역에서 다른 기관 블로그나 다른 기관 지도들만 보이고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가산점을 좀 줄 수 있는 게 블로그 리뷰라는 건데, 블로그 리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낯선 마케팅 블로그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블로그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블로그 리뷰는 이 네이버 지도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때 이 장소를 우리 기관으로 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우리 기관 소개글에 이 블로그 리뷰가 등록이 되게 되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가산점인데다가 가족분들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블로그가 검색 노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지도 영역에서 우리 글들이 노출될 수 있고, 원래라면 지도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정보들이 블로그와의 연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는 모든 글에 넣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위에 버튼 중에 장소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에 기관 이름을 검색하고 주소를 확인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도 등록이 끝납니다. 지도는 글을 쓰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블로그 리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 작성들이 전체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그 영역을 입력하고 발행을 누르면 한 건의 포스팅이 끝나게 됩니다. 이 태그에도 아까 말씀드린 제목처럼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태그 영역도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이 되는 키워드만 넣으면 되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이 해당 포스팅이 천안주간보호센터 키워드로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천안주간보호센터와 우리 기관 이름 두 가지만 넣고 있어요. 이 태그에 넣으면 검색 반영 자체에는 잡히는데 노출 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태그에 넣는 것이 검색을 통한 유입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면 가로폭이 좁다 보니까 글을 끝까지 읽기가 사실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요. 이 태그 영역에 넣게 되면 글의 제일 아래에 이 태그들이 줄줄이 나열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가로 화면이 넓다 보니까 태그가 여러 개 있어도 한두 줄이면 끝나지만 모바일로 봤을 때는 이 태그가 길어지게 되면 가로폭이 좁기 때문에 뭐 아주 다섯 여섯 줄 되는 이제 태그가 그 아래 화면을 가리게 되면서 다른 글을 읽거나 카테고리를 누르기가 불편해질 수 있어서 요 부분은 태그는 한두 개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낯선 마케팅